서울 신라호텔의 가장 웅장한 연회장, 다이너스티 홀은 오늘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백합과 흰 장미로 장식된 아치, 천장에서 쏟아지는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은 이 결혼식이 얼마나 거대한 자본의 결합인지를 과시하는 듯했다. 오늘은 진성그룹의 냉철한 지배자 강태준 대표의 결혼식이었다. 그의 옆에 선 신부는 고아 출신의 평범한 여자 서유진이었다. 하객들은 겉으로는 축복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어올리지 않는 조합을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속삭였다. 신데렐라 스토리라기엔 강태준이 너무 아깝지. 저 여자 도대체 무슨 수로 저 괴물을 홀린 거야. 유진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며 태준의 곁에 서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무거웠고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주례가 느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혼인서약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서유진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순간이었다. 쾅 연회장의 거대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진의 겉만큼이나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여자는 라이벌 태아그룹의 외동딸이자 강태준의 유일한 스캔들 상대였던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오직 한 사람, 강태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준 씨 그녀의 절규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보다 더 자극적인 스캔들은 없었다. 모든 시선이 신랑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문 앞에 선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손을 잡은 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한채린이 비틀거리며 버진로드를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을 밀치고 태준의 팔에 매달렸다. 말해줘, 이 여자가 아니라고. 나한테 돌아온다고 말해. 태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채린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신부 서유진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장내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오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울고 있는 한채린을 부축하며 망설임 없이 단상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충격과 흥분으로 술렁였고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을 담기 위해 달려나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유진은 홀로 단상 위에 남겨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태준이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며 끼워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반지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그리고 그것을 주례단상 위, 방금 전까지 혼인 서약서가 놓여 있던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마치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유리 조각을 내려놓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아니, 평온을 넘어선 어떤 종류의
냉철함마저 느껴졌다. 유진은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남자가 사라진 입구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하객들을 해치고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꼿꼿한 자세로 조금 전 자신이 입장했던 그 하얀 버진 로드를 되짚어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텅 빈 단상 주변에 울렸다. 사람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등은 굽혀지지 않았고 그녀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굴욕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 완벽하게 침착한 모습으로 그곳을 빠져나갔다. 한채린을 감싸고 차에 태우려던 강태주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당연히 유진이 울부짖거나 실신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연회장의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흔들림 없이 사라지는 그녀의 새하얀 뒷모습뿐이었다. 그 어떤 히스테리보다, 그 어떤 절규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다. 강태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것은 안도감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불길한 상실의 예고였다. 서유진은 그 거대한 예식장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로비의 혼잡함을 뚫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끌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낡은 국산차에 올라탔다. 그 차는 강태준의 비서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녀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한강 다리를 건너며 강태준이 선물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것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룸미러로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그와 함께 살던 남산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역 근처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이 주로 묵는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의 도미토리 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박아 버리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짙은 화장을 지워냈다. 거울 속에는 강태준의 여자 서유진이 아닌 낯설고도 익숙한 차가운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배낭을 메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같은 시각 서울 전역은 진성그룹 강태준 세기의 결혼식 파혼이라는 속보로 들끓었다. 모든 언론이 서유진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한채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안겨 있었다. 태준 씨, 이제 우린 다시 시작이야. 강태준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창밖 야경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서유진. 아니, 그 여자에게서 아직 연락 없나? 네. 대표님, 현재로서는 어떤 요구도. 강태준은 말을 끊었다. 뻔하지. 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랍시고 시끄럽게 굴겠지. 적당한 금액 준비해서 입마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그는 서유진을 자신이 잠시 거뒀던 돈 몇 푼에 만족할 가난한 여자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 시각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대한항공 파리행 야간 비행기 카운터로 향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서유진의 여권이 아니었다.
헬레나서라는 이름과 미국 국적이 찍힌 전혀 다른 신분의 여권이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체크인을 마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내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야경이 점처럼 멀어져 갈 때 유진, 아니 헬레나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지난 2년간 서유진으로 살았던 시간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삭제했다. 강태준을 만난 것은 사고였다. 하지만 그 사고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사랑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헬레나는 곧장 샹젤리제 거리 근처에 있는 스위스계 프라이빗 뱅크 픽테의 파리 지점으로 향했다.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VIP 룸에서 그녀는 지문과 홍채 인식을 통해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나 보석 대신 여러 개의 보안 USB와 위성 전화기, 그리고 새로운 신분 증명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은행을 나와 센 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파리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가장 안전한 USB 하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지하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축적한 막대한 자산 목록과 정보 네트워크가 떠올랐다. 가난한 고아 서유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자산 중 극히 일부를 인출하여 파리 말의 지구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를 6개월치 일시불로 계약했다. 그리고 곧장 오라라는 이름의 유령 컨설팅 회사를 법률적으로 활성화시켰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강태준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진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버린 그 순간 이미 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파리말의 지구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헬레나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퐁피두 센터의 화려한 조명이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10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차가운 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따뜻하고 순종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진 지 정확히 일주일, 그녀는 완벽하게 헬레나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미 시장의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2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했다. 그녀는 에스프레소와 약간의 견과류로 연명하며 변화된 시장의 흐름, 새로운 규제,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정치적 동향을 미친 듯이 흡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정보가 재조립되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예측하는 지도가 완성되고 있었다. 서유진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헬레나의 두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헬레나는 이름 없는 고아였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리처드 서에게 입양되었다. 리처드는 그녀의 수학적 재능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조련사의 집착에 가까웠다. 그는 어린 헬레나에게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거시경제의 냉혹한 논리를 주입시켰다. 그녀는 인형 대신 옵션과 선물을 가지고 놀았다. 그녀는 18살에 이미 양아버지의 펀드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지만 리처드는 그녀의 공을 독차지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무리한 레버리지를 감행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파산의 책임을 헬레나에게 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녀에게는 빚더미와 천재 사기꾼의 딸이라는 오명만이 남았다. 그 지옥에서 그녀는 홀로 살아남았다. 그녀는 리처드의 적들에게 쫓기며 유럽으로 도피했다. 그녀는 죽은 양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즉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둔 비자금과 그의 모든 전략이 담긴 블랙북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헬레나라는 가명 뒤에 숨었다. 그녀는 그리스의 부실 채권, 스페인의 파산 직전 은행들을 사냥하며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식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자비했다. 그녀는 기업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분해하고 구조 조정한 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이에게 팔아넘겼다. 그녀는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랐다. 유럽의 지하 금융계에서 헬레나는 죽음의 여신으로 불렸다. 그녀가 손대는 기업은 살아남거나 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작은 제국을 만들고 또 파괴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이 너무 커진 것이 문제였다.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중동의 석유 재벌까지 그녀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그녀는 막대한 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자신은 완벽한 위장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신분을 만들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평범한 대학을 나왔으며 작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여자. 그녀가 서울을 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의 뿌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유럽의 금융 포식자들에게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다. 그러던 중 진성그룹의 자선 행사에서 강태준을 만났다. 그는 그녀의 소박함과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순진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배경이 아니라 그녀의 때묻지 않음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헬레나는, 아니, 그때는 서유진이었던 그녀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천재성 때문에 이용당하거나 쫓겨다녔다. 그런데 강태준은 그녀의 머릿속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원한다고 했다. 그녀는 2년 동안 완벽하게 서유진을 연기했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마저 속였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결혼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라고 믿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투자였다. 강태준은 순수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장식할 수 있는 트로피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는 헬레나의 지성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결혼식 날의 굴욕은 단순한 파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헬레나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랑이라는 비논리적인 가치에 대한 완전한 파산 선고였다. 파리의 아파트에서 헬레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미련마저 완전히 버렸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숫자와 냉혹한 논리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그녀가 바로 법이고 신이었다. 그녀는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다. 마르코, 나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공주님, 돌아오셨군요. 장례식은 잘 치르셨습니까? 마르코는 헬레나가 유럽에서 활동할 당시 그녀의 자금 세탁과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그림자 속의 브로커였다. 그래, 서유진의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렀지. 이제
일할 시간이야. 내 오래된 네트워크를 모두 활성화시켜. 자금은 스위스 계좌에서 무제한으로 지원될 거야. 마르코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24시간 만에 오라의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 구조조정 및 M&A 전문 컨설팅 회사였지만 그 실체는 헬레나의 사냥팀이었다. 그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옛 팀원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사냥 시즌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카이로스라는 코드네임을 쓰는 천재 해커였다. 그는 NSA의 데이터베이스를 장난감처럼 드나들던 인물이었다. 다음은 아테나. 월스트리트의 MA 부서를 초토화시켰던 냉혹한 변호사였다. 마지막으로 헤르메스. 각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구워 삼는 최고의 로비스트가 합류했다. 그들은 모두 과거 헬레나에게 구원받았거나 혹은 그녀의 천재성에 매료된 자들이었다. 그들이 헬레나의 이름 아래 다시 모였다. 파리의 아파트와 전 세계 4개 도시가 연결된 홀로그램 화상회의가 열렸다. 헬레나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 진성그룹. 아테나가 날카롭게 반문했다. 진성그룹 한국 재계 10위권의 거대 기업입니다. 그들의 현금 유동성과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가 상대해온 유럽의 중소은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헬레나는 모니터에 진성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도를 띄웠다. 강태주는 자신이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이에나 때의 공격에 취약한 늙은 코끼리에 불과해. 그는 너무 오만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해 한 여자의 사진을 띄웠다. 그의 첫사랑. 태아그룹의 한채린이야. 그녀의 전략은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을 지탱하는 수많은 계열사와 하청업체, 그리고 그들의 자금줄을 먼저 끊어낼 계획이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서유진으로 살면서 강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성그룹의 모든 내부 자료와 약점을 파악했다. 강태준이 그녀의 순진함에 취해 무심코 흘렸던 말들,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기밀 보고서들, 그 모든 것이 헬레나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한채린과의 결합을 통해 태아그룹을 삼키려 할 거야. 두 그룹의 합병은 거대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대한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우리는 그 재앙을 도울 거야. 헬레나는 카이로스에게 명령했다. 진성과 태아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비리를 찾아내. 아테나는 합병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독소 조항을 준비해. 헤르메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접촉해. 헬레나는 강태준을 증오하지 않았다. 증오는 감정의 낭비일 뿐이다. 그녀는 단지 그가 저지른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예의 문제였다. 그는 헬레나의 지성을 무시했고 서유진의 마음을 짓밟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마르코. 서울의 오라의 아시아 지부 사무실을 준비해 테헤란로에서 가장 높고 가장 눈에 띄는 빌딩으로. 알겠습니다. 공주님, 돌아오시는 겁니까? 헬레나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헬레나가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거지. 그녀의 눈동자에 차가운 야망이 불타올랐다. 강태준이 그녀를 버린 그 순간
그는 이미 헬레나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빙산은 이제 진성이라는 타이타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혼의 스캔들이 서울의 가십 칼럼에서 겨우 잊혀갈 무렵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한때는 서유진의 조용한 미소로 채워졌던 그 공간은 이제 값비싼 오브제와 한채린의 날카로운 향수 냄새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자신이 세기의 사랑을 되찾았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서류를 집어던졌다. 한채리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와인잔을 흔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또 무슨 일이야? 자기 표정이 안 좋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6개월 전의 애절함 대신 모든 것을 가졌다는 오만함과 미묘한 권태가 서려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의 대답은 짧았다. 그는 한채린이 사랑이 아니라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다. 한채린은 매일 밤 파티를 열거나 태아그룹과의 합병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진성그룹의 지분을 원했고 한채린은 그 천병이었다. 강태준은 서유진이라는 방패를 버리고 한채린이라는 창을 끌어안은 셈이었다. 그리고 그 창은 이제 서서히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위기는 그가 한채린과 정신없는 밀워를 보내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진성 바이오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송도 RD 센터 건설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그로 인해 핵심 장비 반입이 6개월 지연되었고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며칠 후 진성중공업의 최대 고객사이자 20년간 관계를 이어온 독일의 크루거 마린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가 날아왔다. 이유는 진성그룹의 불안정한 경영 리스크 때문이라는 모호한 답변뿐이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불운과 경쟁사의 견제 틈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치부했다. 그의 오만함은 아직 위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진성전자의 주력 사업에서 터졌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독점 공급하던 스위스의 특수화학 기업이 갑자기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그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아주 사소한 환경 규제 조항 위반을 문제 삼았. 그 조항은 너무나 지엽적이어서 강태준조차 잊고 있던 것이었다. 라인이 멈췄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강태준은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재무 담당 이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대표님,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우리의 급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차트를 띄웠다. 송도, 화재, 크루거의 계약 파기, 스위스 공급사의 배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단 하나의 자금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차트에 고정되었다. 오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컨설팅 회사였다. 그들은 화재가 나기 직전 송도 현장의 안전 관리를 맡았던 하청업체의 부실 채권을 대량 매입했. 그들은 크루거 마린의 내부 감사를 은밀히 지원하며 진성의 리스크를 부풀렸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스위스 공급사였다. 오라는 그 공급사의 2대 주주가 되어 잊혀졌던 환경 조항을 근거로 진성그룹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이사회를 압박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몇 달간 물 흐르듯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신은 총소리조차 듣지 못했는데 이미 전장은 피로 물들고 있었다. 오라. 오라가 대체 누구야? 강태준이 포효했다. 당장 그들의 정체를 파악해 자금줄을 추적하고 배우를 캐내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하지만 김 비서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대표님, 그들은 유령입니다. 자금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수백 개 계좌를 통해 세탁되었고 법률 대리인은 런던과 뉴욕의 최고 로펌들입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유사한 감정을 느꼈다. 상대방은 진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들이 공격한 지점은 모두 강태준 본인이 가장 자신했던, 그러나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본 사람이 설계한 함정 같았다. 그는 문득 서유진을 떠올렸다. 그 여자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 소송이라도 걸었나? 그는 김 비서에게 물었다. 서유진 씨. 아니, 그 여자에게 주기로 한 위자료는 어떻게 됐지?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대표님, 그게 이상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계좌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돈을 거부했다고 가난한 고아 출신이 수십억 원이 될지도 모를 돈을, 그는 이 찝찝한 기분을 애써 무시했다. 그에게 서유진은 이미 끝난 과거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적, 오라에 집중해야 했다. 그는 아직 오라의 CEO가 누구인지, 그 유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한채린이 분노에 차서 크리스털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합병이 늦어지잖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무능하게 보겠어. 강태준. 당신 지금 내 뒤에 숨어서 안주할 생각이야. 그녀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 강태준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불을 끄기 위해 더 큰 불을 끌어들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왕국의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반함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100층,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상위 1%의 엘리트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다. 한 아시아 금융 서밋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사실상 거대한 권력의 사교장이었다. 강태준은 입구에서부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익숙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턱 근육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는 한채린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오라라는 이름의 유령은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교묘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렸음을 알았지만 덫을 놓은 사냥꾼의 정체는커녕 성별조차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서밋의 오라의 CEO가 공식적으로 참석한다는 첩보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적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목을 비틀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기야, 저기 태아그룹 이사님 오셨네. 한채린이 그의 팔을 끌며 속삭였다. 그녀는 이 자리가 두 그룹의 합병을 과시할 기회라고만 생각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참아냈다. 신경 쓰지 마. 내 관심은 오직 오라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이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연회장 안은 이미 뜬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들었어.
오라의 CEO가 직접 온다더군. 이름이 헬레나라고 했던가. 월가 출신의 독종이라던데. 내 정보통에 의하면 그녀가 손댄 기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더군. 강태주는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중년의 탐욕스러운 남자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날 것이라 상상했다. 그때 장내의 모든 조명이 연회장의 거대한 중앙 계단으로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순간에 멎었다. 사회자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특별한 손님입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오라 스트래티지 컨설팅의 CEO 헬레나 CEO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계단 꼭대기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몸의 모든 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톰 포드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넘겨져 날카로운 신용으로 묶여 있었고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하얀 목선만이 고고하게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무대를 압도하는 모델의 워킹처럼 자신감이 넘쳤지만 동시에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처럼 치명적인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울 정도로 무표정했지만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 입술은 그 어떤 미소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자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처럼 보였다. 한채리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세상에, 저 여자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만난 자의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강태준의 팔을 붙들었지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강태준의 시선은 오직 계단을 내려오는 그 여자 헬레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에 그는 그저 낯선 여자가 주는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헬레나라는 이름과 저 여자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근본적인 위화감이 그의 뇌를 때렸다. 익숙했다. 저 턱선, 저 걷는 방식, 저 차가운 눈빛. 하지만 아니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가 아는 그 여자는 저렇게 오만한 눈빛을 가질 수 없었다. 헬레나가 계단 마지막 칸을 밟고 연회장 중앙에 섰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마치 공기처럼 취급했다. 그녀의 시선은 장내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훑었다. 마치 이 사냥터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포식자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강태준의 시선과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헬레나의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조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미소를 그렸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려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금융위원장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쨍그랑 그가 들고 있던 크리스털 와인잔이 소나기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박살났다. 붉은 와인이 그의 하얀 셔츠 소매와 바닥을 적셨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저 여자, 저 얼굴, 저 눈빛. 그가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아니, 떠올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 자신이 버린 가난한 고아, 서유진. 그녀가 어떻게, 저 모습으로, 저 이름으로,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태준 씨 괜찮아. 손 피나잖아.
한채린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신데렐라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잠자는 용의 꼬리를,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짓밟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유진, 아니, 헬레나는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선전포고였다. 그랜드 볼룸에서의 충격적인 데뷔 이후 서울의 금융가는 헬레나라는 이름의 태풍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다음 날 진성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리 파편이 밝혔던 손을 내려다보았다. 상처는 이미 꿰매졌지만 그날 밤의 굴욕은 그의 자존심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흉터를 남겼다. 그는 서유진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가 오라의 헬레나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지금부터 오라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다. 자금, 인력, 법무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그 여자가 감히 나를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필해온 임원들은 그의 눈동자에서 전례 없는 초조함을 읽었다. 강태준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적을 대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헬레나는 강태준이 예상한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본체인 진성전자나 진성중공업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거대한 방패와 창을 들고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을 때 헬레나는 그의 발밑에서 땅을 파내려 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전략을 사용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성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오라의 첫 번째 타깃은 진성그룹의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에서 가장 약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진성 로지스였다. 진성 로지스는 그룹 전체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로 강태준의 삼촌이 경영하고 있었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다. 헬레나는 강태준이 서유진으로 살던 시절 그의 서재에서 친족 경영의 리스크라는 제목의 대외비 감사 보고서를 본 것을 기억했다. 헬레나는 아테나 법무팀을 통해 진성 로지스의 부실 채권을 유럽과 홍콩의 채권 시장에서 조용히 사들였다. 그들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체를 완벽히 숨겼다. 강태준이 눈치챘을 때는 오라가 이미 진성 로지스 채권의 40% 이상을 확보한 뒤였다. 헬레나는 만기가 돌아온 채무에 대해 일괄 상환을 요구했다. 강태준의 삼촌은 강태준에게 비굴하게 손을 벌려야 했다. 강태준은 분노했지만 그룹 전체의 물류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성전자의 비자금을 동원해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 원의 현금이 묶였고 그는 처음으로 유동성 압박이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헬레나는 그 돈을 그대로 회수해 다음 타깃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태준의 피를 말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은 인재를 향했다. 진성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한 AI 연구소 제이브레인은 강태준의 자부심이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헬레나는 카이로스 해커를 시켜 제이브레인의 내부 인트라넷을 분석하게 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높은 연봉 뒤에 숨겨진 연구원들의 불만이었다. 그들은 재벌 특유의 경직된 상명하달식 문화와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라는 제이브레인의 핵심 연구원 5명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헬레나가 직접 그들과 화상 통화를 했다. 그녀는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파리에 설립될 새로운 독립연구소의 비전을 제시했다. 나는 여러분의 천재성이 보고서가 아닌 혁신을 만드는데 쓰이길 바랍니다. 오라는 여러분에게 돈이 아닌 완전한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제이브레인의 AI 개발팀 전체가 강태준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오라가 새로 설립한 파리의 연구소였다. 강태준은 돈으로 그들을 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헬레나라는 새로운 리더에게 매료된 후였다. 진성의 미래가 통째로 뽑혀나갔다. 언론은 진성그룹의 두뇌 유출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헬레나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려 했지만 그녀의 수는 너무나 정교하고 합법적이어서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결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강태준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취약점, 그가 무시했던 법률 조항, 그가 괄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뿐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공포와 함께 기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다. 그는 헬레나가 설계한 공격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그 완벽한 논리와 무자비한 정확성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적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만나본 그 어떤 비즈니스맨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매력적인 상대였다. 그는 서유진과 함께했던 인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가 경영서적을 읽을 때 그녀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복잡한 금융파생 상품에 대한 원서를 읽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난한 여자의 지적 허영이라고 비웃었다. 그녀가 가끔 던지던 질문들. 태준 씨, 진성 로지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라고 일축했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녀는 서유진으로 연기하는 순간에도 헬레나로서 진성그룹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2년 동안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혹은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침대 옆에 두고도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예쁜 장식품으로만 취급했다. 한밤중 그는 결국 헬레나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오라는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강태준의 집무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서가 아닌 헬레나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헬레나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2년 전 그가 사랑에 빠졌던 서유진의 목소리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영하 100도쯤 되는 듯했다. 강태준은 침을 삼켰다. 유진 씨? 아니, 헬레나 대표.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면 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한 헬레나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돈 강태준 씨. 당신은 6개월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를 전혀 모르시는군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헬레나가 속삭였다. 나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원해요. 당신의 회사, 당신의 명예,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까지.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자까지 쳐서 되찾으러 온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태준 씨. 그리고 당신은 이 게임에서 이미 지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강태준은 망연자실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파괴자가 될 수 있었던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에서 불러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에서 밤이 새도록 켜져 있는 불빛을 보며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한채린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승리자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안고 있을 때조차 그의 시선은 창밖 테헤란로의 오라 빌딩을 향해 있었다. 그는 한채린의 몸을 안고 헬레나를 생각했다. 그 사실이 한채린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준을 완벽하게 소유했다고 믿었지만 6개월 만에 나타난 유령 같은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강태준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헬레나는 강태준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헬레나를 증오하면서 동시에 그녀에게 매혹되어 있었다. 서유진, 그 빌어먹을 고아년. 한채리는 와인잔을 깨부술 듯이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첫사랑을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큰 먹잇감인 진성그룹을 노린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 계획의 핵심적인 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헬레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채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진성그룹과의 합병은커녕 강태준마저 헬레나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헬레나가 법과 전략이라는 고상한 방식으로 나온다면 자신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더러운 방식으로 응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해결사를 불렀다. 그녀는 오라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거나 헬레나의 개인적인 약점을 캐내어 스캔들을 터뜨리라고 지시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겠어. 늙은 부자라도 유혹했겠지. 아니면 불법 자금이라도 세탁했거나 뭐든 찾아내. 그 여자를 다시는 서울 땅에 발못 붙이게 만들어버려. 한채린의 눈은 질투와 증오로 이글거렸다. 한채린이 고용한 해커팀은 어설펐지만 끈질기게 오라의 방화벽을 두드렸다. 그들의 공격은 카이로스에게는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보스, 쥐새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헬레나에게 보고했다. 그는 한채린 측의 IP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송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헬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냥 두어. 대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쥐구멍의 끝을 따라가 봐. 한채린이겠지. 하지만 그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야. 헬레나는 한채린이 강태준을 버리고 유학을 떠났던 그 시점부터 그녀의 모든 행적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귀는 너무나 시기적절했고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 카이로스는 덫을 놓았다. 그는 고의로 오라의 이중 방화벽 중 하나에 아주 미세한 틈을 만들었고 그 안에는 치명적인 미끼 파일들을 심어두었다. 한채린의 해커들은 환호하며 그 미끼를 물었고 그들이 파일을 여는 순간 그들의 모든 시스템이 카이로스에게 장악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수학이었다. 카이로스가 한채린의 개인 서버와 그녀가 태아그룹 내부에서 사용하던 비밀 계정에서 빼낸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헬레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를 담고 있었다. 한채린은 진성그룹과 태아그룹의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태아그룹의 자산을
축소 신고하고 그 차액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합병이 완료되면 부실해진 진성그룹의 지분을 이비자금으로 다시 사들여 강태준을 몰아내고 자신이 두 그룹의 통합회장이 될 야심을 품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있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고 버릴 마지막 사다리였을 뿐이다. 심지어 그녀는 진성의 내부 기술을 중국의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는 협상 메일도 주고받은 상태였다. 아테나가 법률 검토를 마쳤다. 이건 단순한 배임이나 횡령이 아닙니다.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포함된 중범죄입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한채리는 물론이고 태아그룹 전체가 무너집니다. 당연히 진성그룹도 치명상을 입겠죠.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헬레나에게 향했다. 이것은 강태준을 무너뜨릴 최고의 카드였다. 하지만 헬레나는 모니터에 떠 있는 증거들을 바라보며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아니, 이 자료는 우리가 쓰지 않아. 팀원들이 당황했다. 카이로스가 반문했다. 보스,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강태준과 한채린을 동시에. 헬레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적은 강태준이야. 한채린 같은 좀도둑이 아니야.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강태준을 비즈니스와 전략으로 꺾을 거야. 이런 불법적인 스캔들로 그를 무너뜨리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건 헬레나의 승리가 아니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전쟁 윤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한채린이 감히 내게 쓰레기를 던지려 했다면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돌려줄 필요는 있겠. 그리고 강태준도 자신이 어떤 여자를 위해 나를 버렸는지 알 권리는 있어야지. 헬레나는 아테나에게 지시했다. 이 모든 증거를 강태준이 볼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준비를 해. 하지만 오라의 이름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돼. 이것은 한채린의 배신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될 거야. 그가 자신의 첫사랑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멘탈이 어떻게 무너질지 기대되는군.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것이 헬레나의 방식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고 있었다. 헬레나가 다음엔 어디를 공격할지 예측하려 했지만 그녀의 전략은 그의 예상을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갔다. 그때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암호화된 내부 메일이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발신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였다. 태주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고 그의 세상은 그 순간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 파일 안에는 한채린이 태아그룹의 자산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회계 장부, 진성과의 합병 후 그를 축출하려는 계획이 담긴 이사회 비밀 회의록, 그리고 진성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넘기려 한 이메일 내역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첫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헬레나라는 외부의 적에 맞서는 동안 자신의 침실에 가장 치명적인 독사를 들인 셈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강태준은 태블릿 PC를 한채린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게 뭐야? 설명해. 한채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자 이내 본색을 드러냈. 그래, 맞아. 그게 뭐 당신 같은 오만한 남자를 조종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 당신이 날 버리고 그 고아년이랑 결혼하려 했을 때부터 난 당신의 모든 걸 빼앗기로 결심했어.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은 격렬했다. 강태준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한채린은
파멸을 직감한 짐승처럼 발악했다. 당신이 서유진을 버렸듯이 나도 당신을 버릴 생각이었어.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발판일 뿐이었다고. 그녀의 비명은 펜트하우스의 방음을 뚫고 나갈 듯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이 서유진에게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태로 돌아왔는지 깨달았다. 누가 그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헬레나의 팀이었을 수도, 혹은 강태준의 분노한 측근이었을 수도 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태하, 진성 합병 이면의 추악한 거래와 총수 일가의 산업 스파이 혐의로 발칵 뒤집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태하그룹과 진성그룹 양쪽을 동시에 덮쳤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태하그룹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다. 한채리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검찰에 소환되었다. 진성그룹 역시 치명타를 입었다. 불법 합병 시도와 기술 유출, 공모 혐의로 인해 그룹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고 주가는 10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태준을 따르던 이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태준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강태준은 자신이 창업주인 아버지를 이어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대표 이사직 회의만을 굴욕적으로 통과시켜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경영권, 명예,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환상까지.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가 남아 있었다. 헬레나. 그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그녀가 있음을, 그녀가 한채린의 비리를 제보라는 형태로 자신의 손에 쥐어주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헬레나는 그에게 한채린을 처단할 칼을 쥐어줌과 동시에 그 칼이 진성그룹까지 베어버릴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테헤란로의 오라 빌딩 로비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진성의 대표가 아니었기에 방문객 출입증을 받아야 했다.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헬레나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비서가 그를 막아섰지만 헬레나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흘러나왔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그는 6개월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와 마주섰다. 헬레나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도시의 여왕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살려줘. 아니, 나 말고. 진성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진성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당신이 원하는 게 나였다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그러니 제발 여기서 멈춰줘. 오라의 공격을 멈춰줘. 당신이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잖아. 제발. 부탁이야. 그는 오만했던 CEO가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지키려는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짐승에 불과했다. 헬레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나 승리감,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강태준을 내려다보며 결혼식 날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보다 더 잔인한 말을 돌려주었다. 멈추라고 강태준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그녀는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그의 턱을 잡아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순간, 당신은 진성의 운명도 함께 버린 거야. 당신이 가난한 여자라고 무시했던 내가 당신의 그 소중한 유산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부터 내가 결정할 거야. 그녀는 그의 턱을 놓아버렸다. 여기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야. 이것도 비즈니스지. 그리고 내 대답은 아니오야. 헬레나의 아니오라는 대답은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였다. 그는 멍하니 무릎 꿇은 채 그녀를 올려다봤지만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거대한 책상으로 돌아간 후였다. 보안팀, 내 사무실에 있는 방문객을 정중히 모셔다 드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 잠시 후 거구의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한때 진성그룹의 제왕이었던 남자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오라의 화려한 로비를 가로질렀고 테헤란로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졌다. 유리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보인 헬레나의 모습은 서울의 야경을 지배하는 여신처럼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유령이 되었다.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채린과의 불법 합병, 시도와 기술 유출, 공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의 여파로 그의 모든 개인 계좌가 동결되었다. 그룹 소유였던 펜트하우스에서도 쫓겨났다. 그가 경멸했던 서유진의 가난이 이제 고스란히 그의 현실이 되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그는 정처 없이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그가 한때 지배했던 도시, 그가 참석했던 화려한 파티, 그가 지었던 거대한 빌딩들. 이제 그 어떤 것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헬레나, 서유진. 왜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켰는가? 아니, 왜 자신은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대적할 수 있었던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서유진의 순수함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헬레나의 그 압도적인 지성과 강인함에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임을 이제야 지옥의 바닥에서 깨닫게 되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진성그룹이 아닌 오직 헬레나라는 한 여자를 향해 뒤틀린 사랑의 형태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오라 빌딩 주변을 맴돌았다. 더 이상 그는 강태준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구걸하는, 아니, 집착을 갈구하는 한 마리의 들개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였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흩어졌지만 그는 빌딩 입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맞은편 가로등 아래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몇 시간이고 서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빗물에 젖어 형편없이 구겨졌고 머리카락은 젖은 생쥐처럼 초라하게 이마에 달라붙었다. 빌딩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처음에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중에는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자리를 비키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50층 헬레나의 사무실 창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헬레나가 퇴근할 시간이었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것은 헬레나의 차였다. 강태준은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 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끼익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운전기사가 경악하며 욕설을 내뱉었고 뒤따르던 경호 차량에서 즉각 경호원들이 튀어나왔다. 무슨 짓이야? 이 미친놈이. 경호원들이 강태준을 제압하려 할 때 차의 뒷좌석 문이 열렸다. 헬레나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 속으로 걸어 나왔다. 비가 그녀의 완벽한 실크 블라우스를 적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강태준을 내려다보았다. 강태준 씨, 이제는 하다못해 자살이라도 하려는 건가? 강태준은 그녀의 구두 앞까지 기어가다시피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이 그의 팔을 낚아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절규했다. 유지나 헬레나 상관없어. 제발.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처절하게 울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사랑하고 있었어. 난 그걸 몰랐던 거야. 제발.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보이는 마지막 집착이며 자신의 파멸을 되돌릴 유일한 동아줄을 잡으려는 발악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다. 기회를 줘. 단 한 번만.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네 발밑에서 평생 개처럼 기라면 기겠어. 제발 날 좀 봐줘. 유진아. 그는 울부짖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헬레나는 그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해부학실의 의사가 실험체를 관찰하듯 냉정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폭우 속에서도 강태준의 귓가에 정확히 파고들었다. 당신이 사랑 웃기지 마.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부순 장난감을 다시 갖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빗물이 튄 자신의 구두를 닦아냈다. 당신은 이미 6개월 전에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나는.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 버렸다. 당신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내 과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장례 치르는 중이야. 잘 가. 강태준 씨.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돌아섰다. 경호원이 그녀를 위해 문을 열었고 그녀는 젖은 옷을 툭툭 털며 차에 올라탔다. 마이바흐가 매정하게 물을 튀기며 출발했다. 강태준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멀어지는 붉은 테일 램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유진아, 유진아. 그의 미친 사랑의 외침은 쏟아지는 비와 도시의 소음 속으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폭풍우는 그날 밤 이후로도 며칠을 더 서울 상공에 머물렀다. 강태준이 비에 젖어 오라 빌딩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사랑을 구걸하던 그날 밤의 일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제왕의 몰락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치 망부석처럼 오라 빌딩 맞은편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절규하지 않았다. 그는 흠뻑 젖은 채 열병에 들뜬 눈으로 50층 창문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존재는 헬레나에게 보내는 무언의 그리고 끈질긴 메시지였다. 나는 당신이 나를 완전히 끝내주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는 비참함을 무기로 삼아 그녀의 마지막 감정을 시험하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나흘째 되던 밤, 비바람이 다시 거세졌다. 헬레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풍우에 휩쓸리는
테헤란로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창에는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이제는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 검은 그림자에 가까워진 강태준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다. 마르코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공주님, 자, 폐렴으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입니다. 이대로 두면 오라 빌딩 앞에서 전직 진성그룹 회장이 동사했다는 헤드라인이 뜰 겁니다. 우리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헬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 남자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보안팀, 길 건너편에 있는 그 남자. 데리고 와. 반항하면 그냥 들쳐 메고 와. 그리고 1층 로비 말고 지하 4층 화물 엘리베이터로. 그녀는 이 마지막 만남을 위한 장소를 이미 정해두었다. 그것은 대중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된 그녀의 사무실이 아닌 아무도 없는 60층 스카이 라운지였다. 그곳은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아 텅 비어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어떻게 빌딩 안으로 들어왔는지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며칠간의 노숙과 빗물, 그리고 지독한 열병으로 거의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보안 요원들은 그를 짐짝처럼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60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젖은 넝마처럼 바닥에 웅크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헬레나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방수 코트와 부츠 차림이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라운지는 창문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비바람이 그대로 실내로 몰아쳤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황량한 지옥도 같았다. 헬레나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따뜻한 물병과 담요를 그의 발치에 던졌다. 일어나. 강태준 씨. 그 비참한 연기는 이제 그만해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며칠 전에 광기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진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고마워. 마지막으로 만나줘서. 그는 담요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는 헬레나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거리에 섰다. 내가 왜 졌는지 알았어.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6개월 전 그 결혼식장에서 당신이 아니라 한채린을 택한 게 아니었어. 나는 힘을 택했어. 태하그룹이라는 더 큰 힘. 더 익숙한 거래. 나는 당신이라는 미지의 존재가 두려웠던 거야. 헬레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깊고 어두웠다. 강태준은 고통스러운 고백을 이어갔다. 당신이 내 서재에서 마키아벨리를 읽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을 비웃었지.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언젠가 내 통제를 벗어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당신을 순진한 서유진이라는 틀 안에 가둬두려고 했던 거야. 당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무시했어. 그의 고백은 처절했다. 나는 당신의 지성을 사랑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당신의 순종을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속였지. 한채리는 알기 쉬운 악녀였지만 당신은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시면 같았어. 내가 당신을 버린 건 내가 당신보다 못난 남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과 나약함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 강태준은 헬레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유진아, 내가 틀렸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겠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내 마음이 비록 뒤틀리고 어리석었을지언정 진심이었다는 것만 알아줘. 긴 침묵이 흘렀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순간이었다. 헬레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의 피로감이 묻어났다. 당신의 그 진심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강태준 씨. 그녀는 텅 빈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정확히 깨달았군. 그건 칭찬하지. 당신은 비싼 수업료를 냈으니까. 그녀는 다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용서. 그래. 어쩌면 용서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하지만 신뢰는 달라.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 당신은 내 신뢰를 결혼식장에서 산산조각 냈어. 그리고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붙잡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선택하겠어. 내 미래. 그리고 오라를.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 강태준. 당신이 배운 그 교훈을 가지고 다시는 누구의 마음도 그런 식으로 짓밟지 마. 강태준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가장 정당하고도 자비로운 형벌이었다. 헬레나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은 닫혔다. 강태준은 텅 빈 스카이 라운지에 홀로 남아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추락한 과거를 가슴에 새겼다. 몇 달 후 서울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진성그룹은 오라의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거쳤다. 부실 계열사는 정리되었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이 영입되었다. 헬레나는 진성을 삼키지 않았다. 그녀는 진성을 치료했고 가장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은 뒤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완벽하게 손을 뗐다. 그녀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에 대한 소식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가 한강변에서 노숙자가 되었다는 소문도, 혹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속죄하며 산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없었다. 그는 그렇게 서울에서, 그리고 헬레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봄이 왔다. 오라의 50층 CEO 집무실. 헬레나는 맑게 갠 서울의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향기로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뉴욕과 런던 증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유진도 강태준의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헬레나였다. 평화롭고 완벽하게 자유로우며 그 누구보다 강인한 존재로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며 비로소 완전한 미소를 지었다.